조폭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새끼 봐. 혼자 와서 협박하고 있어. 군인인가? 군복 입고 있네. 덩치가 제일 큰 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여기서 꺼져. 안 그러면 너도 같이 당한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순간 덩치 큰 놈이 준호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주먹을 가볍게 피하더니 역으로 상대방의 얼굴 정면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쾅! 둔한 타격음과 함께 덩치 큰 놈이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붕 떠올랐다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완전히 기절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조폭들은 당황했습니다. 야, 뭐야 이 새끼? 같이 달려들어. 세 명이 동시에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잠시 뒤 벌어질 상황을 보고 그들은 어떤 사람을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특별한 사랑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10살 준호와 5살 은주는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가던 길이었죠.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고 계셨고 어머니는 뒷자리에서 남매를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빗길에서 미끄러져 큰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눈을 뜬 준호가 제일 먼저 찾은 건 은주였습니다. 다행히 은주는 큰 부상 없이 깨어났지만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죠. 장례를 치른 후 남매는 고모댁으로 맡겨졌습니다. 고모부는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애들 키우는 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았나.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고모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고모댁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야 했고 TV를 볼 때도 소리를 줄여야 했죠. 특히 은주가 밤에 부모님 생각이 나서 올 때면 고모부가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습니다. 5살인 은주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언제 와? 아빠는 어디 갔어? 하고 물어볼 때마다 준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은주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은주야, 오빠가 있잖아, 울지 마. 준호 자신도 무서웠지만 동생 앞에서만큼은 강한 오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개월 후 남매는 다시 큰 고모 댁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큰 고모는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돌봐야 하니?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지만 그걸로 어떻게 너희를 키워? 그래도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은주와 함께 놀아주고 은주가 배고프다고 하면 자신의 간식을 나눠줬어요. 라면 하나를 끓여서 둘이 나눠 먹을 때도 있었죠. 은주야, 맛있지? 오빠가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다며? 준호는 늘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은주는 오빠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알아챘습니다. 유치원에 갈 때도 준호는 은주의 작은 가방을 대신 들어줬어요. 오빠, 은주 혼자 들 수 있어. 은주가 말하면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아니야, 오빠가 들어줄게. 은주는 그냥 오빠 손만 꼭 잡고 가면 돼. 은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친구들은 다 엄마가 데리러 온대. 우리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으면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는 은주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며 다른 이야기로 관심을 돌렸어요. 은주야, 이 공주님 봐. 은주처럼 예쁘지? 어느 날 밤, 은주가 잠든 사이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부모님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그런 일상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5살인 은주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친척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은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린 어깨를 짓눌렀어요. 내가 널 지켜야지. 엄마 아빠 대신에. 준호는 잠든 은주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제 자신이 은주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 절대 은주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남매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날들이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준호에게는 은주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었고 은주에게는 준호가 세상에서 유일한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세월이 흘러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매는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준호를 보며 은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준호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죠. 은주 대학 보내려면 오빠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거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은주는 예전보다 많이 자랐지만 여전히 준호만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친척들 사이를 떠돌며 살다 보니 친구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공부는 잘해서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오빠처럼 되고 싶어. 나도 열심히 할래. 은주가 말하면 준호는 기특하다며 웃어줬어요. 어느 날 오후 담임 선생님이 준호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앉아라. 선생님은 준호의 성적표를 펼쳐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성적이면 서울대 충분히 노릴 수 있어. 특히 수학하고 영어는 전교에서도 상위권이잖아.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표정이야? 좋은 소식인데. 선생님이 물으시자 준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 군대 가려고 해요.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뭐라고? 이 좋은 성적으로 군대를 간다고?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있어요. 저희 둘 다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지금 친척집에 얹어 살고 있는데 제가 대학 가면 은주 혼자 남겨두게 되잖아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셨어요.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나중에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대 가서 2년 있다가 바로 취업해서 돈 벌고 싶어요. 그래야 은주 뒷바라지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죠. 준호야, 너무 성급한 생각 아니야? 대학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준호의 생각은 단단했습니다. 하나뿐인 내 가족을 위한 선택이에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선생님. 준호는 일어서며 깊게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은 말리고 싶었지만 준호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은주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했어요. 은주야, 오빠가 군대 가기로 했어. 은주는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오빠 성적 좋은데 대학 가면 안 돼. 준호는 은주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죠. 오빠가 군대 가서 빨리 돈 벌어서 은주 좋은 대학 보내줄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 때문에 오빠가 꿈을 포기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은주를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은주야. 오빠 꿈이 바로 은주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결국 준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입대 전날 밤 남매는 작은 방에서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편지 꼭 써줘. 그럼 매주 쓸게. 전화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준호는 은주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입대 당일 은주는 울면서 준호를 배웅했어요. 오빠, 아프지 마. 아프면 안 돼. 준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버스가 떠나고 나서야 은주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부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훈련에 최선을 다했어요. 힘든 훈련도 은주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속대로 편지와 전화를 통해 은주와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오늘은 총기 사격 훈련했어. 넌 밥 잘 챙겨 먹었지? 준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은주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났습니다. 응. 오빠, 나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받았어. 우리 은주 정말 대단하다. 오빠가 자랑스러워. 군 생활 중에도 준호는 틈틈이 은주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독서실에서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 친척들한테 폐 끼치지 말고. 뭔가 필요하면 오빠한테 먼저 말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은주를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 오빠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은주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준호가 자신을 위해 꿈을 포기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밤늦게 공부하다가 힘들 때마다 오빠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은주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오빠였어요. 오빠한테 빨리 알려야지. 오빠, 나 합격했어.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대에서 전화를 받은 준호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로 합격했다고? 응. 내가 원하던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어. 은주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은주야, 정말 대단해.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오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오빠 덕분이야. 고마워.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부대 공중전화 앞에서 눈물을 닦으며 답했어요. 아니야. 은주야, 은주가 열심히 한 거야. 오빠는 그냥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이야. 부대장님께서 준호의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포상휴가를 내주셨습니다. 준호야, 동생 대학 합격 축하해. 2박 3일 휴가 나가서 실컷 축하해. 감사합니다. 부대장님. 준호는 깊게 감사하며 인사드렸어요. 휴가를 받은 준호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은주가 합격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뻤거든요. 우리 은주가 정말 대학생이 되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는 준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준호는 은주와 만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명동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군복을 입은 준호를 본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은주와 함께 축하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한편 은주는 독서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합격했다고 해서 놀 수는 없었거든요. 입학 전까지 미리 전공 공부를 해두고 싶었습니다. 오빠 만나면 더 기쁠 거야. 은주는 혼자 웃으며 책을 정리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은주는 독서실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책가방을 메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서 걸음도 가벼웠죠. 내일 오빠랑 뭘 먹을까? 오빠가 좋아하는 치킨이랑 오빠 운동화도 사야겠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같은데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었습니다. 은주는 걸음을 빨리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골목 어귀에서 술에 취한 듯한 미국인 청년 무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늦게 나오는 여고생들을 힐끔거리며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명이 은주를 보고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 저거 봐. 완전 내 스타일이다. 다른 조폭이 음흉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얘들아, 우리 오늘 기분 좀 낼까? 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어요. 저기요, 비켜주세요. 하지만 이들은 비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주를 둘러싸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우리랑 좀 놀다 가지 그래? 한 명이 은주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요. 이거 놓으세요. 은주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명이 은주의 팔을 붙잡았고 다른 한 명이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위험해진다고. 은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은주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핸드폰에 저장된 오빠 번호를 눌렀어요. 떨어지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카페에서 은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좀 늦었지만 독서실에서 나오는 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구나. 준호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주야? 하지만 은주의 목소리 대신 들려온 건 비명이었습니다. 안 돼요. 놔주세요. 그리고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욕설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아무리 불러도 은주의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누군가 핸드폰을 발로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돌처럼 식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주야.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카페를 뛰쳐나갔어요. 은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은주가 다니는 독서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랐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은주의 비명소리, 남자들의 웃음소리. 은주야, 제발 무사해야 해. 제발. 준호는 이를 악물며 달렸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인 은주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어요. 이 순간 준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은주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은주를 잃으면 자신도 살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준호는 독서실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독서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은주가 30분 전에 나갔다고 했어요. 혹시 어떤 길로 가는지 아세요? 보통 뒷골목으로 나가던데요. 지름길이거든요. 준호는 곧바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은주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고 발에 밟힌 흔적이 역력했죠.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골목 안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와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골목 끝 창고 같은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들여다본 준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주가 벽에 몰린 채 서 있었고 미국인 조폭 4명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은주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고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놔주세요. 제발 놔주세요.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은주의 가방을 뒤지며 비웃었습니다. 돈이 이것밖에 없어. 더 없나? 다른 한 명이 은주의 뺨을 다시 때리며 말했죠. 거짓말하지 마. 더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없어요. 그게 다예요. 은주가 울먹이며 말하자 덩치 큰 놈이 은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은주가 벽에 등을 부딪히며 아! 하고 소리를 냈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싶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은주를 구해야 했어요. 준호는 조용히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준호는 숨을 죽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폭들은 은주를 괴롭히는 데만 신경 쓰고 있어서 준호가 들어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야, 이제 그만 놀고 진짜 무서운 걸 보여줄까? 한 명이 은주에게 다가가며 주먹을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준호가 나타났어요. 거기서 멈춰. 조폭들은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야?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 동생 놔줘. 그러면 조용히 넘어갈게. 조폭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새끼 봐. 혼자 와서 협박하고 있어. 군인인가? 군복 입고 있네. 덩치가 제일 큰 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여기서 꺼져. 안 그러면 너도 같이 당한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순간 덩치 큰 놈이 준호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주먹을 가볍게 피하더니 역으로 상대방의 얼굴 정면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쾅! 둔한 타격음과 함께 덩치 큰 놈이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붕 떠올랐다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완전히 기절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조폭들은 당황했습니다. 야, 뭐야 이 새끼. 같이 달려들어. 3명이 동시에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놈이 칼을 꺼내 휘둘렀지만 준호는 한 동작으로 칼을 빼앗아 벽에 꽂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놈이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었지만 준호는 몸을 숙여서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세 번째 놈이 뒤에서 목을 조르려고 했지만 준호는 어깨로 밀어붙여서 등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너희는 오늘 여기서 죽는 거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단 몇 분 만에 4명이 모두 제압당한 거였죠. 칼과 몽둥이까지 가져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일어나려고 하자 준호가 발로 가슴을 눌러서 다시 눕혔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진짜 죽는다. 준호의 눈빛이 무서워서 조폭들은 감히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준호는 곧바로 은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많이 아파? 은주의 뺨이 부어있고 어깨에도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은주는 오빠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오빠. 준호는 은주를 꼭 안아주며 부어오른 뺨을 살펴봤어요. 많이 아프지? 오빠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오빠, 이제 괜찮아. 은주는 오빠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밖에서 기다려. 오빠가 정리하고 나갈게.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조폭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조폭들에게 차례대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잘 들어. 내 동생한테 손댄 걸 후회하게 해줄 거다. 조폭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호는 각자의 핸드폰을 부숴버리고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미국인이었고 관광 비자로 입국한 상태였어요. 너희들 신원 다 파악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준호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조폭들은 감히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한 명이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준호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답했어요. 닥쳐 이 새끼야. 나한테 걸린 이상 너희는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다. 기어나가게 해준 걸 감사히 여겨라. 그 한마디에 조폭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준호와 은주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준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군인이시군요. 부대는 어디신가요? 준호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영영사단 소속입니다. 형사는 더 자세한 건 묻지 않았어요. 형사님, 저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사는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신원도 파악했고 강도상의 혐의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인들이라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더 엄하게 처리될 거예요. 진술을 마치고 나온 준호와 은주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아직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빠가 옆에 있어서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준호는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은주야, 오빠가 더 빨리 찾아갔어야 했는데. 그날 밤 남매는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은주는 오빠 옆에서 깊이 잠들었지만 준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틀 후 사건은 예상보다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가해자들이 미국인이라는 점과 한 명의 군인이 4명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은주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야, 이거 봐. 미국인 조폭들이 우리나라 여학생 괴롭히다가 군인한테 당했대. 친구가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오빠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미국인 남성 4명이 우리나라 여고생을 폭행하려다가 한 군인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이 군인은 무기로 무장한 4명을 단숨에 제압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사건 현장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흐릿하게 처리된 한 남성의 뒷모습이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오빠였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군인의 정체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미군과의 합동훈련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특수부대 요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은주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오, 오빠가 특수부대? 친구들은 계속 뉴스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은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빠가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무기를 든 성인 남성 4명을 혼자서 제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요원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군사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국 내에서도 범죄 기록이 있는 조직 폭력배들이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범죄자들을 상대로 한 명이 제압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뉴스 봤어?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봤구나. 오빠가 특수부대였어.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은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은주야,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왜? 은주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오빠가 특수부대라는 걸 알면 은주가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 혹시 나쁜 사람들이 은주를 이용해서 오빠를 위협할 수도 있고. 은주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아, 그런 이유였구나. 그래. 은주야, 오빠가 뭘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은주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그래서 숨겼던 거야. 뉴스는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국제적인 관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고 한국 군인의 뛰어난 실력에 대해 찬사를 보냈어요.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부대에서도 준호는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상급자들이 준호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고생했다. 내 덕분에 우리 부대 위상이 높아졌어. 부대장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동생을 지키려고 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동생만 무사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이번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가해자들은 본국으로 송환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어요.
통상 이런 사건에서 미국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군의 특수부대 요원이 개입된 사건이라 외교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주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오빠가 자신을 위해 이런 일까지 겪게 되었다는 게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그런 위험한 일도 숨기고 있었구나. 그날 밤 은주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 오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었을까. 오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사건이 국제적 이슈가 된 지 일주일 후 미국 정부는 외교 절차를 거쳐 가해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고 양국 모두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어요. 은주는 학교에서 뉴스를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송환되면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담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국제법상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 특히 이번처럼 국제적 관심을 받는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처리될 거야. 며칠 후 가해자들은 특별기편으로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공항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TV에서는 실시간으로 그 모습을 중계했어요. 가해자들은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며칠 전 은주를 괴롭히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미국에 도착한 가해자들은 즉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에서 벌어진 미국인들의 범죄 행위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었다는 점과 한국 특수부대원에 의해 저지되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어요.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검찰은 국제적 망신을 끼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변호사들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조차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킨 범죄자들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재판장에서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관광객 신분으로 타국을 방문해서 그 나라의 무고한 시민을 해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방청석에는 한국계 미국인들도 많이 참석해서 엄벌을 요구했어요. 피해자인 은주도 화상으로 증언에 참여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그날 밤에 끔찍했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주의 증언을 들은 배심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준호의 신속한 대응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어요.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그 군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4명의 무장한 범인들을 몇 분 만에 제압했어요. 만약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증인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언론들은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수준에 대해서도 주목했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것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죠. 한 달 후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범인 덩치 큰 남성은 12년형, 나머지 3명은 각각 8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협력의 의미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범죄는 국경을 가리지 않으며 정의 또한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두 나라의 우호관계에 먹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양국의 사법부가 협력하여 정의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피해자를 구출한 한국 군인의 용기와 전문성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형량 발표 후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의 정의가 구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은주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제대로 처벌받았네. 친구가 말하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좀 안심이 돼. 그날 저녁 은주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뉴스 봤어? 저 사람들 다 중형받았어. 그래, 봤어. 이제 좀 안심이 되겠네. 오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준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답했어요. 은주야, 이제 이 일은 다 끝난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고 오빠가 더 조심할게. 알겠어. 오빠, 나도 조심할게. 며칠 후 한국 정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뛰어난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비극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의 사법협력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은주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날 밤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은주는 혼자 중얼거리며 안도했어요. 오빠가 지켜준 정의가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해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준호에게 공로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외국 군인에게, 그것도 민간인 구조 작전에 대해 미군 최고 훈장 중 하나를 수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부대에서 이 소식을 들은 준호는 당황했어요. 제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부대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직 모르는구나. 이건 단순히 범죄자를 잡은 게 아니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군인의 위상을 높인 거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공로 훈장 수여는 국적을 초월한 정의의 실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준호 상사의 용기와 전문성은 모든 군인의 모범이 되며 한미 동맹의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은주는 학교에서 뉴스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오빠가 미국에서 훈장을 받는다고? 친구들도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너희 오빠 진짜 대단하다. 외국에서 훈장 받는 한국 군인이 얼마나 되겠어? 며칠 후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도 준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공로라는 이유였어요. 국방부에서도 특별 진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의 소속 부대는 전략작전단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고 부대원들의 사기도 크게 높아졌어요. 준호야, 내 덕분에 우리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우리가 뭘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알아봐.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은주가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훈장 수여식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미군 장성이 직접 와서 훈장을 수여하고 같은 시간에 한국 경찰청과 국방부에서도 표창을 할 예정이었어요. 모든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훈장 수여식 전날, 준호는 은주와 만났어요. 오랜만에 민간인 옷을 입고 나온 준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든든해 보였습니다. 오빠, 내일 정말 훈장 받는 거야? 그런가 봐.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 은주는 오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자랑스러워. 나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오빠가 은주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수여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직접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기자들도 국내외에서 몰려와 행사장을 가득 메웠어요. 미국 대사가 먼저 훈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준호 상사, 당신의 용기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이 훈장은 단순히 개인의 영웅적 행동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애와 정의를 실현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어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특별 진급 발령장을 전달했어요. 준호 중사, 당신은 이제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도 표창장을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정보는 보안상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사람들은 준호의 존재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표현했고 해외 언론들도 아시아의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준호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게 있다면?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제 임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준호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주었고 부대장님은 특별 휴가를 내주셨어요.
며칠 쉬면서 동생과 시간을 보내라. 내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그날 저녁, 준호는 은주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빠,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됐네.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오빠, 은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도 오빠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오빠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준호는 은주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은주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그냥 은주답게 살면 돼. 수여식 이후로도 준호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지만 준호 자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대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고 은주와의 약속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준호의 모습에서 진정한 영웅의 품격을 느꼈어요. 이번에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준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준호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자신의 다짐을 되새겼어요. 가족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훈장 수여식이 끝난 지 며칠 후 은주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연락해왔어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충격이 뒤늦게 몰려온 거였습니다. 준호는 급히 휴가를 내고 은주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은주야, 괜찮아? 준호는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은주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였지만 오빠를 보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왔구나? 별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의사는 준호에게 설명해줬어요.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며칠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준호는 안도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은주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은주 옆에 준호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하얗게 깔린 병실에서 준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은주가 좋아하는 소설책이었죠. 가끔 은주가 깨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습니다. 오빠, 은주가 조용히 불렀어요. 준호는 책에서 고개를 들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응. 뭐야? 오빠는 언제부터 특수부대였어? 은주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말없이 있었어요. 입대하고 얼마 안 되어서였어. 준호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었는데 훈련받다 보니 실력을 인정받게 됐고 그래서 특수부대로 차출됐지.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하지만 은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 은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링거줄이 흔들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나는 그냥 오빠가 평범한 군인인 줄만 알았는데. 은주야, 오빠가 뭘 하든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소중한 건 하나뿐인 우리 은주. 내 동생이니까. 오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생각하지 마. 오빠가 은주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오빠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왜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어? 난 그냥 평범한 오빠인 줄 알았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은주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면 은주가 또 자책할 게 뻔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은주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오빠, 은주가 다시 말했어요. 그날 밤, 나를 구하러 왔을 때 오빠 얼굴을 봤어. 정말 무서웠어. 오빠가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 봤거든. 준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은주의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절망감과 분노를 말이에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주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오빠도 무서웠어. 하지만 오빠가 와줘서 다행이었어. 정말 다행이었어.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붉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먹들,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은주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마워. 오빠,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는데 오빠가 항상 곁에 있어줘서. 은주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은주야, 오빠도 은주가 있어서 다행이야. 은주가 없었으면 오빠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나누었어요. 오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지?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오빠가 어디 가겠어. 은주 곁에서 계속 지켜줄 거야. 준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은주는 안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남매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때 추억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꿈까지.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은주야, 대학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있어? 응. 경영학 공부해서 나중에 오빠 도와주고 싶어. 오빠 도와준다고? 응. 오빠가 전역하면 같이 사업해도 좋고, 아니면 오빠가 하고 싶은 일 뭐든지 도와줄 거야. 은주의 말에 준호는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은주 정말 많이 컸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은주는 깊이 잠들었어요. 링거도 다 들어가서 의료진이 와서 빼갔습니다. 준호는 은주 곁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잠든 은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많이 좋아진 상태로 퇴원할 수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은주가 말했어요. 오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우리 둘 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햇살이 따뜻한 가을 아침. 두 남매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동안의 시련을 모두 견뎌낸 후였기에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오빠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오빠가 내 오빠여서